대서울과 확장 강남은 대단히 현대 한국적인 현상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서울이란 도시를 얘기할 때 서울만 봐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행정구역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길을 따라 움직인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강남적 삶의 양식이 어디까지 확장되고 있는가, 그런 변화의 앞과 중간과 뒤를 기록하고 있죠. 안녕하십니까. 도시문헌학자 김시덕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도시를 걸어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구석구석 기록도 하고, 그러면서 그 지역이 어떤 모습이었는데 조만간 어떻게 바뀔 것이라고 하는 변화의 앞과 중간과 뒤를 기록하고 있죠. 이런 작업을 저는 도시문헌학이라고 합니다. 문헌학이라는 것은 책의 내용만 보는 게 아니라 책의 크기라든지 글자 폰트 등등이 다 사회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있다는 것을 천천히 읽어내는 학문입니다. 그 작업을 도시에 적용을 한 거죠.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이 작업을 하는 의미는 답사를 시작한 2017년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다니면서 계속 확인하는 것은 80년대에 자리 잡았던 도시 구조가 택지 개발을 통해서 변화하고 있는 중이구나라는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전국의 공사판입니다. 그래서 늘 드리는 말씀이, 처음 보는 풍경이 그곳의 마지막 풍경일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문화유산이라든지 전근대 시대, 특히 조선 후기에 대해서 수많은 책이 나왔고 답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하지만 여러분이 다니시는 슈퍼마켓, 길, 건물은 지금 여러분이 사진 안 찍으면 아무도 사진 찍지 않기 때문에 사라져버린다. 그래서 지금 봐야 되고, 지금 안 보면 없어지는 것을 먼저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옛날 모습이 아름답고 지금 택지 개발이 되고 아파트 단지로 바뀌는 것은 나쁜 거라는 식으로 이해하시던데, 실제가 그런 게 아닙니다. 변화 그 자체에 대해서 중립적으로 그 과정을 찬찬히 기록함으로써 그 앞에 살았던 사람들의 행적은 남기고 조만간 어떻게 바뀌게 될 것인지를 추적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오늘 대서울과 확장 강남이란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다 낯선 개념이실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들었기 때문이죠. 대서울이라는 개념은 그레이트 서울이 아니라, 위대한 서울이 아니라 그레이터 서울, 더 넓은 개념의 서울이라는 뜻입니다. 서울이란 도시를 얘기할 때 서울만 봐서는 안 됩니다. 제가 서울을 걷다가 만나는 사람의 절반은 지금 서울에 출퇴근하고 있지만 집이 경기도인 분들입니다. 저부터도 상당 기간 그랬고, 그리고 이것이 수도권이라는 개념으로 정의되는 경기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로부터 철도와 도로가 이어지는 강원도 춘천과 원주의 서쪽, 천안, 아산, 북쪽 지역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행정구역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길을 따라 움직인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길은 반드시 행정구역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정구역에 사람들은 얽매이지 않아요. 그런 개념으로 대서울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 확장 강남은 대서울 중에서 강남적인 삶의 양식이 있다고 저는 관찰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 단지가 있고 호수가 있고 쇼핑센터가 있는 그 강남적 삶의 양식이 어디까지 확장되고 있는가를 추적한 겁니다. 한국에서 도시의 축이라는 것은 개항 이후에 발생했고 식민지 시기에 확립이 됐습니다. 특히 중부 지역에서 발전의 축은 인천, 서울 사대문, 동북쪽 원산 라인이죠. 이 라인에서 현재도 서울과 주변 경기도 지역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에서 현대 한국 들어서 처음으로 한국인의 손으로 만들어낸 발전축이 바로 이 확장 강남축입니다. 성남 광주대단지라 부르는 서울 철거민들을 이주시킨 지역이죠.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분당 판교가 만들어지고 광교, 동탄으로 이어지는 라인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은 식민지 시기에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라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확장 강남은 대단히 현대 한국적인 현상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적 삶의 양식은 그러면 그전의 삶의 양식과 어떻게 다른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세기를 돌이켜보면 서울에서 출발해서 전국으로 퍼져나간 삶의 공간의 양식이 세 가지쯤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도시형 한옥이라고도 부르고 개량 기와집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양식은 기존의 기와집과는 좀 다르게 6인의 조선인 가족이 살 수 있게 새로 고안된 주거 양식입니다. 서촌, 북촌, 그리고 도남동, 성북동, 안암동 대규모의 기와집이었어요. 이 양식이 경성에서 발생한 뒤로 전국으로 퍼져나간 것이 여러분이 자주 가시는 전주 한옥마을, 그리고 제가 좋아했지만 얼마 전 철거가 끝난 춘천의 기와집골,
그런 것들은 서울 강북발 유행이었습니다. 한편 20세기 후반이 되면 문화주택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흔히 생각하시는 정원이 있고 양옥인데 뾰족 지붕이 있는 그 양식이 문화주택이라는 겁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새마을주택이라고도 합니다. 이 양식은 유럽이나 미국의 분위기를 일본이 받아들인 것이고, 일본이 받아들인 것을 식민지 시대 때 조선인이 받아들인 거죠. 따라서 식민지 시기에는 몇몇 식민화가 진행된 지역에만 문화주택이 있었다가 해방이 되고 나서 60년대부터 서울 동북부 지역의 수유동, 홍은동, 홍제동은 서울의 서북쪽 지역이죠. 이쪽부터 문화주택 단지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서울의 강북과 강남에서 발생해서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식민지 시기의 문화주택으로서 원형이 남아있는 가장 중요한 건물은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 가옥입니다. 이건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고 지정된 이름이 박정희 대통령 가옥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건물 안에 들어가시면은 당시의 공간 구조가 비교적 잘 남아있고 문화주택이 어떤 것이었나 설명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역과 남산 사이의 후암동 지역도 일본인들이 많이 살던 지역입니다. 일본인들을 위한 문화주택 단지가 많이 만들어졌죠. 그 중에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건물은 일본에서 발행한 건축 잡지에 소개될 정도로 굉장히 대표적인 건물이었습니다. 지금도 비교적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고 저 사진의 건물을 비롯한 주변 지역과 블록 전체, 길까지 포함해서 지금도 굉장히 잘 지은 저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편 식민지 시대가 끝나고 해방된 뒤에 만들어진 문화주택 단지 중에 인상 깊게 봤던 지역은 세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입니다. 특히 수봉산 남쪽 기슭을 보면 경사면에 집이 예쁘장하게 단지를 이루어 들어서 있고 거기로부터 바라보이는 인천 남쪽 지역의 경관이 굉장히 예쁩니다. 그리고 요즘에 주목하고 있는 대전 지역에서도 대전의 구도심에서 약간 떨어진 신탄진 쪽 또는 새마을 동네라는 곳에 있는 문화주택 단지입니다. 그 지역들에 각각 문화주택 단지들이 예쁘게 형성되어 있고 아직도 원형을 남기고 있어서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서울에서 만들어져서 전국으로 퍼진 20세기의 삶의 양식은 계량기와집, 문화주택, 그리고 세 번째가 제가 말씀드리는 강남적 삶의 양식의 핵심을 이루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아파트 단지도 처음에는 강남에서만 시작된 건 아니었습니다. 시범아파트라는 이름으로 60년대 후반에 만들어지는 아파트 단지가 중요한 게 세 군데가 있는데, 용산구 동부이촌동 강북의 한강맨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여의도 시범아파트, 그리고 한강 남쪽에 있는 서초구 구반포동의 반포주공아파트. 이렇게 시범아파트가 한강의 북쪽, 중간, 남쪽에서 만들어진 데서 알 수 있듯이 당초에 아파트 단지라는 것은 반드시 확장 강남적인 삶의 양식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강북에서는 여전히 계량기와집이나 문화주택에 중산층이 산다라는 개념이 확고했기 때문에, 또 그리고 개발 억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가 빠르게 퍼지지 못했죠. 그리고 여의도는 아파트 단지를 만들기엔 너무 좁은 땅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금의 강남 지역, 옛날엔 영동이라 불렀죠. 영등포의 동쪽이라 그래서 이 영동 지역이 아파트 단지의 성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남 지역에서 확대 재생산되기 시작한 아파트 단지가 제가 말하는 강남적 삶의 양식으로 확립되게 된 지점은 강남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강남구나 서초구가 아니라 그 동쪽에 있는 송파구였습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에 주공아파트를 만들고 석촌호수를 만들고 한양쇼핑이라고 하는 작은 5층짜리 백화점이 있었는데, 이 세 가지가 결합하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강남적 삶의 양식, 또는 우리가 전국의 어느 신도시를 가도 볼 수 있는 이 구조가 확립된 거죠. 그래서 그 뒤로 수원의 광교호수, 의왕의 백운호수, 용인의 기흥호수, 화성의 동탄호수, 그리고 제가 최근에 답사한 아산 신도시 이르기까지 신도시라면 레이크뷰지라고 하는 개념이 확립되게 되면서 수변 정비, 강이든 호수든 이 지역을 정비하는 것은 현대 한국의 신도시, 특히 강남적 삶의 양식에서는 필수 요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도 발생한 것이, 호수든 강이든 원래 목적은 치수거든요. 근데 이 치수 개념이 약화되고 조경으로만 보는 거예요. 자꾸 강에다 뭘 설치하려고 그러죠. 꽃도 심으려고 그러고 운동기구도 놓으려고 그러고. 그러면은 물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그러다가 한 번씩 폭우가 내리면 큰 사고가 나죠. 이렇게 급격하게 강남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은 바로 얼마 전까지 농촌이었습니다.
이런 농촌 지역은 두 가지 방식으로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도시 한복판에 농촌 공간 구조가 남겨있는 경우도 있고, 요즘에 신도시 개발할 때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지도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이 지도는 1977년 강남 개발 초기에 말죽거리, 언주면 지역의 읍내가 남아있는 겁니다. 보면 왼쪽 길이 강남대로고 오른쪽에 휘어있는 약간 산기슭으로 다니는 길입니다. 이 길이 원래의 영남대로입니다. 부산까지 가는 길이죠. 이 길은 현재도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듯이 휘어있는 당시 영남대로 농촌 영동의 길이 확인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강남 한복판에서 농촌 영동 시절의 길을 답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편 최근에 확장된 지역인 천안 아산역 근처 가보면은 농촌 지역이 빠르게 해체되고 있습니다. 사진 속의 공터는 예전 장항선 모산역 터입니다. 장항선이 선로를 직선으로 바꾸면서 이 역은 폐쇄됐고, 사진의 왼쪽 지역에는 옛날 모산역 앞에 만들어졌던 역전마을이 지금도 구도심으로서 모습을 남기고 있습니다. 한편 공터의 오른쪽 지역에는 KTX 천안 아산역이 만들어지면서 생기고 있는 아산 신도시 배방읍 지역의 아파트 단지들이 자리하고 있죠. 그리고 배방읍 지역, 그리고 예전에 아산시의 중심지였던 온양시가지 사이에는 모종동이라고 하는 농촌 지역이 끼어 있습니다. 이 모종동을 얼마 전에 답사했는데요. 논 너머로 아파트 단지들이 마치 로마 병정처럼, 로마 군단처럼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모종동 농촌 지역도 이미 택지 개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확장 강남의 최전선인 아산의 현재 모습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수많은 현대 한국의 시민들은 공통된 기억을 하나 가지고 있더라고요. 뭐냐면 부모님 따라서 새로 아파트 단지 이사를 갔는데 그 바로 옆은 논밭이어서 겨울이 되면 거기 물 뿌려가지고 얼려서 썰매 탔다 라고 하는 기억. 인구가 확장되던 시기에 한국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그 기억은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든다고는 하지만 지방 소멸 현상으로 인해서 농촌 주민이 도시로 이주하는 현상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도시 확대 현상, 아파트 옆 논밭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란 무엇인가를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 농촌을 다다르게 됐어요. 제가 사랑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주변의 농촌이 사라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도시 원도심에 밀도와 높이를 추구해서 올려야 됩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은 위로 올라가는 걸 아직도 두려워합니다. 서울이나 부산 같은 도시 살면서 농촌적인 나직나직한 도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거는 도시를 농촌화시킴으로써 농촌을 도시화시키는 현상이랄까요? 저는 제가 살아가는 도시가 100층까지 올라가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스포로 현상이 막힘으로써 도시에서 살고 싶은 사람들이 도시에서 집을 찾을 수 있고, 농촌은 농촌답게 남을 수가 있는 선순환 관계를 만드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요즘에 도시 외곽 지역을 다니고 있습니다. 한국의 두 번째 메가시티인 동남권을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세계적으로도 대규모의 공단인 것이고, 한국이 작다고 생각해서 왔던 외국인들이 여기 오면 놀라요. 한국은 큰 나라구나라고. 이 동남권 메가시티의 핵심은 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바다로부터 이 동남권 메가시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서울, 특히 확장 강남에 이어서 한국의 두 번째 메가시티인 동남권을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설명이 필요하겠죠. 하나는 메가시티, 하나는 동남권. 그럼 메가시티는 메갈로폴리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도시들끼리 이어져서 하나의 연합체를 이루는. 근데 이것이 인위적으로 지자체들끼리 연합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는데요, 법적으로. 근데 그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메가시티라는 거는 각 지역마다 도심화된 지역도 있고 공업지역도 있고 농촌지역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도시지역하고 공업지역만 이어지는 개념을 말합니다. 그리고 동남권은 일반적으로는 경상남도와 북도 지역을 말하지만, 저는 동남쪽의 포스코부터 울산 지역, 그리고 부산, 서남 쪽으로는 전라남도의 광양과 여수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지역의 공통점은
산업단지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특히 여수국가산업단지 여천공단은 이 동남권 메가시티랄까요? 산업단지 축의 한 일원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수의 여천공단에 가시면 망향비가 서 있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망향비란 거는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주민들이 마을을 떠나야 돼서 그 원래 마을 터에다가 비석을 세운 것을 말합니다. 그 망향비죠. 비석을 보시면 이 지역이 지금은 공업단지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농촌이었구나. 신도시를 비롯해서 공업단지는 이런 농촌 마을들을 밟고 선 것이구나라는 것을 아셔야 될 겁니다. 이런 망향비를 세우는 사람들을 제자리 실향민이라고 합니다. 실향민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북한에서 6.25 전후로 탈출한 사람들을 주로 떠올릴 겁니다. 근데 제자리 실향민은 뭐냐면 신도시나 공장을 만든다고 또는 항구를 만든다고 자기 고향을 떠나야 됐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제자리 실향민이 정말 많아요. 한국의 공단이나 신도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제자리 실향민들을 만들어낸 역사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시간 말씀드리고 있는 동남권 메가시티의 핵심은 부산입니다. 특히 부산이라고 할 때에도 내륙 지역이었던 동래가 아니라 바닷가였던 부산이 출발점이었습니다. 부산의 원래 중심지는 내륙 지역이었던 동래입니다. 근데 일본인들이 만들어낸 도시 지역이 중심으로 통일을 하다 보니까 부산이 광역시가 된 거죠. 그리고 이 바다 부산으로부터 출발하는 바닷가 정체성이라는 것이 동북쪽으로는 포항까지 퍼지는 것이고 서남쪽으로는 광양까지 퍼지고 있는 것이죠. 지난 몇백 년간 동래 외곽의 바닷가 그리고 낙동강가 등에서는 지속적으로 변화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부산 서부 지역에서 이러한 근대화, 산업화, 도시화를 상징하는 것은 낙동강 간척 사업. 낙동강은 참 섬이 많았거든요. 그 섬들을 바늘로 실게 매듯이 잇고 이어가지고 하나의 커다란 섬을 만든 것이 지금의 명지신도시나 대저동 강동동이죠. 그리고 짭짜리 토마토로 유명한 대저토마토, 대파로 유명한 명지대파, 이런 농산물들이 만들어졌고 최근에는 명지신도시가 만들어지는 중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대저동에 있는 북섬나루라는 곳입니다. 한때 이 지역에는 40개 정도의 나루터가 있었다고 해요. 그 중에 거의 원형을 남기고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그리고 사진에 보시면 파이프가 하나 있을 텐데요. 섬하고 내륙 지역 간에 상수도로 공급하던 파이프입니다. 참 서정적이라고 할까, 독특한 풍경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대저동 지역에 많이 남아있는 여러 간척촌 중에 하나인 신평마을의 주민들이 세운 마을 유래비입니다. 1900년대 초에 정착했다가 김해공항 만들면서 잠깐 쫓겨났다가 다시 와서 마을을 재건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진 속에 보시는 저택은 딱 봐도 일본식이죠. 대저동은 주로 일본인들이 간척을 한 곳입니다. 그리고는 이런 식으로 거대한 집들을 많이 지었죠. 이 사진은 명지 국제신도시를 만들면서 철거되고 있는 간척촌 중에 해척마을이라고 하는 곳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 왼쪽에는 해척마을, 간척촌이 보이고 오른쪽에는 그 유명한 명지대파가 보이고 그 너머에는 명지신도시가 보이죠. 제가 이 사진을 찍은 것이 한 3, 4년 전인데 아마 해척마을은 없어졌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을이 사라져서 공장지대가 되고 그리고 이 지역이 도시화되면 신도시로 바뀝니다. 동남권 메가시티가 탄생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농촌지역, 어촌지역들이 수없이 소멸했음을 상징합니다. 한편 바닷가 쪽의 구도심, 부산항, 부산세관, 매축지 마을이라든지 우암동 소망마을, 영도, 태종대 등이 이런 변화를 상징합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식민지시기에 나왔던 부산관광 안내엽서입니다. 우아하고 아름다운 부산 소식이라는 엽서고 부산세관이 사진이 있습니다. 부산세관도 참 아름다운 건물이었어요. 근데 부산 구도심 개발한다고 사적을 해지하고 헐어버렸어요. 부산 사람들에게 슬픔을 안겨줬던 세관 건물이었죠. 사진을 보시면 나무 집들이 길쭉하게 있고 그 뒤로 2, 3층짜리 부산식으로 알록달록하게 칠한 건물들이 있고 그 너머로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있죠. 부산적인 시층, 시간의 지층이라고 제가 말하는데 부산의 시층을 잘 보여주는 곳입니다. 이 지역은 부산역 동북 쪽에 있는 좌촌동 매축지 마을이라는 곳입니다. 매립해서 건축한 마을이라는 뜻이죠. 일본인들은 외관이라고 지금 광복동 쪽에 바닷가에 모여 살았습니다. 그 지역에 일본인들이 개항 후에 몰려들면서 땅이 부족해지니까 바다를 메꿔서 간척해서 살 곳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마을 중에 하나가 이 좌촌동 매축지 마을입니다. 이 사진은 부산 우암동 소막마을이라는 곳입니다. 소막사라는 뜻인데 비스듬한 지붕들이 보이죠? 저게 소를 보관하던 축사들입니다.
식민지 시대 때 조선의 소를 일본으로 가져갈 때 마지막으로 검역하던 검역장입니다. 이 지역은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리고 이 지역은 한국의 음식문화사상 대단히 중요한 지역인데 여기 왔던 북한 함경도 지역 주민들이 밀면을 만들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메밀로 만들었겠지만 부산은 미군이 구호물자로 준 밀가루가 풍부하니까 함흥식 냉면을 가지고 밀가루를 만든 게 밀면인 건데 그 발상지가 바로 소망마을이라는 차원에서 한번 답사해 보실 만할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부산 서쪽 바닷가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부산 동쪽 바닷가에서도 또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 동쪽 지역 바다는 한동안 부산에서도 좀 잊혀진 지역이었어요. 이쪽에 특기할 만한 공간이라고 한다면 오륙도에 있었던 일본 군시설, 그리고 한센인들이 정착해서 용어농장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한국 역사에서 중요한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가면 유엔군 사령부가 있었던 공간이 있습니다. 한때 대구 부산까지 밀렸던 한국이 부경대 유엔군 사령부를 기초로 해서 다시 서북쪽으로 치고 올라가서 지금의 한국이 살아남을 수 있었죠. 이 유엔군 사령부를 비롯해서 부산 지역에 주둔했던 미군들은 해운대에서 휴양을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해녀도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출발하신 분들이 부산으로 와서 부산 영도, 동쪽으로는 해운대, 그리고 나아가서 울산까지 물질을 하시곤 했습니다. 그 흔적 중에 하나가 제주시 왼쪽에 협재리에 마을 비석들이 모여 있거든요. 그 지역 한켠에 보면 그 해녀들이 전 세계로 뻗어나갔는데 그들이 돈을 모아서 자기 고향인 협재에다가 비석을 쭉 세웠어요. 그 중에 하나가 협재리 제부산 부인 일동 기념비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부산 해운대에서는 해녀들이 많이 사라졌지만 지금도 영도에는 해녀촌이 있고 제주도민회가 있고 제주은행 지점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제주와 부산은 해녀를 통해서 이어져 있고 그 거점 중에 하나가 해운대였다. 한편 해운대를 비롯해서 북쪽으로 가면 울산의 방어진, 경주의 간포, 포항 구룡포 등이 어촌이 이어져 있는데요. 이 어촌들은 당연히 조선인도 살았지만 식민지 시기에 일본인들이 이주해 오면서 어촌으로서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산 서쪽과는 다른 동쪽 동해안 지역의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산을 중심으로 한 동남권 메가시티의 동부 지역 분위기를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을 몇 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울산 방어진 방파제 축조 기념비입니다. 항구라고 하면 방파제가 있어야 됩니다. 파도를 막는 제방이라는 뜻이죠. 이게 있어야 배들이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어진과 구룡포에는 일본인들이 각각 이 지역을 포구로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방파제를 만들었다, 이것을 기념하는 비석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울산의 일본인 이주어촌이라고 하면 방어진과 장생포를 들 수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 방어진은 최근에는 일본인 살던 지역을 관광지로 정비하면서 방어진이 다시 떴습니다. 관광지로서. 여기에 비해서 고래잡이가 유명했던 장생포 지역은 지금은 공업단지로서 성격을 바꿔버리면서 어촌으로서 기능이 거의 상실된 상태입니다. 사진은 장생포 신사터인데 그 너머로 공업지대가 보이죠. 똑같은 이주어촌인데 방어진과 장생포는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거죠. 경주 간포는 문무왕 수중릉 보시러 수학여행 때 많이 끌려가셨을 거예요. 간포항이라고 해서 일본인들이 개척한 어촌 지역이에요. 근데 지금은 국도를 넓히고 한다고 해서 많은 흔적이 사라졌지만 일본식의 나가야, 긴 상가 건물을 비롯해서 옛날 간포 신사 주변 지역은 상당히 원형이 남아있고 이 지역도 방어진이나 구룡포와 마찬가지로 관광지로서 활성화시키려는 움직임이 현지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의 외곽 지역에는 음성한센인 정착촌인 구평농장 서부지역, 용호농장 남쪽, 삼덕농장 동쪽 각각 이렇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마을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그 지역이 부산의 땅끝이라는 뜻이었던 거죠. 하지만 현재 이 세 지역은 모두 한센인 정착촌으로서 성격을 버리고 공업단지가 됐거나 아파트단지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원래 부산항 주변에 구도심에 살고 있던 철거민들을 60년대에 외곽으로 몰아낸 사업을 했었습니다. 몰아내면서 만든 지역들을 정책 이주지라고 부릅니다. 이런 정책 이주지들도 아파트 단지로 바꾸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것들이 움직임들이 보여주는 점은 부산의 외곽 지역이 넓어지고 있다, 나가서 동남권 메가시티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중이다, 그런 움직임을 상징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히 최근에 빠르게 바뀌고 있는 지역이 동부산이라 불리는 기장입니다. 이 음성한센인 정착촌 삼동농원이 최근 소멸했습니다. 지난해 답사했을 때에는 주민들이 모두 빠지시고 무연고 묘지 이장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묘지를 뺀다는 것은 이 지역의 개발 사업이 정말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는 걸 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동부 지역의 변화의 상징이라고 한다면 포항의 대표적인 해수욕장인 영일대 해수욕장. 이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너머로 바라본 포항제철, 포스코의 모습이죠.
이것 또한 예전에 한적했던 바닷가를 갈아엎고 공업단지로 만들면서 떴던 동남권 메가시티가 또 한 번 변화에 맞이했음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상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는 것은 울산 도심 지역의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만든 회야호라는 호수입니다. 이때도 여러 마을이 수몰됐는데 그 수몰된 마을 중에 하나에서 태어난 것이 롯데그룹을 만든 신격호 회장이에요. 바로 뒤에 호수가 있고 고압 송전탑이 있는 것이 이쪽이 농촌 지역이었다가 지금은 울산 외곽 지역으로서 성격을 바꾸었음을 상징합니다. 현재 이 지역에서는 지자체들 간의 동맹을 결성하려 움직임이 보입니다. 하지만 지자체 공무원들이나 정치인들이 주도하는 지역 동맹은 제가 말하는 동남권 메가시티와는 겹치지 않습니다. 지자체 공무원들이나 정치인들은 자기 도시, 자기 군을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기존에 경상북도, 경상남도, 부산, 대구, 전라남도 같은 행정구역을 넘는 걸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제가 관찰하는 동남권 메가시티는 부산 바닷가를 중심으로 해서 동북쪽으로는 포항, 울산, 서남쪽으로는 광양, 여수까지 바닷가로 이어진 겁니다. 부산시에서 내륙 동네와 바닷가 부산이 각기 다른 길을 걸었던 것처럼 동남권 메가시티에 속하는 각 지역의 해안권 산업단지나 신도시에 속하는 시민들은 자기 도시에 속하는 농산 어촌 시민들보다는 다른 도시의 바닷가 산업단지나 신도시 주민들과 더 비슷한 생활 패턴, 제가 말하는 강남적 삶의 양식을 보입니다. 이처럼 저들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서 바다가 중심으로 동남권 메가시티를 바라봐야 그 구조가 투명하게 보이고 동남권 메가시티가 과연 서울의 인구를 뺏겨버리고 소멸할 것인가 아니면 확고하게 한국의 두 번째 중심으로 자리 잡을 것인가 하는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대전, 세종, 청주, 일명 대세청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말씀드리는 중부권 메가시티는 완성된 상태는 아닙니다. 천천히 하나로 이끌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탄생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한국이라는 국가의 중심에 위치해주는 것이 한국의 미래에 좋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변화의 양상을 관찰하고 있죠. 한국의 메가시티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는 시즌의 세 번째 중부권 메가시티입니다. 현재 중부권 메가시티 대세청은 완성된 상태는 아닙니다. 하지만 탄생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탄생해서 한국이라는 국가의 중심에 위치해주는 것이 한국의 미래에 좋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중부권 메가시티가 탄생하는 것이 한국의 미래에 왜 좋은가? 서울이란 지역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너무 치우친 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영토적으로 치우쳐 있는 서울에 오시기 위해서는 너무 먼니다. 그리고 이 먼 위치로 각기 서울과의 관계만 교통망만 만들어지다 보니까 각 지역 간의 교통권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전, 세종, 청주 지역에 확고한 중심이 만들어진다면 제주도를 제외한 어느 지역에서든 30분에서 1시간 내에 핵심 지역으로 접근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균형 발전이 가능해지고 서울로부터 멀다는 이유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의 인구 감소가 중단되거나 최소한 그 속도가 늦춰질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중부권 메가시티는 만들어질 것 같다라는 관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주, 세종, 대전은 각각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들 지역은 각각 역사가 있긴 합니다만 지금과 같이 확고한 중심 지역으로 큰 것은 청주라고 하면 육거리라고 하는 게 유명합니다. 6개의 도로가 만나서 육거리라고 하는데 그 육거리 중심 지역에 시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답사를 하다 보니까 육거리 시장 바로 옆에 잘 지은 일본식 상가 건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육거리를 중심으로 한 지역의 역사는 정근대 청주의 역사를 보여주는 곳이기도 하지만 근대 청주 역사를 보여주는 곳이기도 하다. 한편 대전 지역은 거의 대부분 지역이 예전 공주의 영역이었습니다. 공주가 지금은 작아졌지만 예전에는 지금의 세종이나 대전 대부분을 포괄하는 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경부선이 놓이면서 대전역 주변에 대전부가 만들어지고 지금의 대전이 탄생하게 되죠. 지금 보시는 대전부에서 만든 맨홀입니다. 그 도시의 역사를 보여주는 또는 그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는 도시 화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맨홀 사진이 유성에서도 발견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전이란 지역이 대전역이 중심으로 한 구도심, 그리고 좀 더 세종에 가까운 유성 지역, 이 두 군데 중심을 가지고 있구나. 또 하나 세종 지역, 예전에 충청남도 영기군 지역을 대부분 흡수했습니다. 세종의 원형이 되는 영기군의 중심지는 조치원이라는 곳입니다. 이 사진은 조치원역 서쪽에 있는 철도 관사입니다. 일본식 건물인데 완전히 자연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죠. 이렇게 청주, 세종, 대전은 경부선이라는 철도 노선을 통해서 느슨하지만 하나의 권역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경부선을 통해서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던 세 지역이 결정적으로 메가시티로 향하는 첫발을 내딛게 된 것은 1970년대 말의 일입니다. 이때 박정희 정부는 임시 행정수도 구상을 내세우게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한 말을 따르면 수도를 옮기는 것은 아니지만 통일되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행정수도를 남쪽에 두겠다라는 것이었죠. 근데 사실상 수도 이전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뉴욕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정치도시 워싱턴이 있는 것처럼 상업의 중심지이자 문화 중심지인 서울이 있고 입법, 사법, 행정의 중심지인 세종을 따로 만든다는 이중수도 체제를 만든다는 구상이었던 거죠. 박정희 정부 당시에 임시행정수도를 구상하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안보 문제입니다. 1950년 6월 25일에 시작된 6.25 전쟁, 특히 서울 시민들에게 악몽으로 남았던 것은 한강다리가 끊겨버리면서 한강 북쪽 사람들이 고립된 것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때의 기억도 있고 강북 인구가 너무 늘면 그때 이상으로 전쟁을 치르기에 곤란할 것이다. 그런 정책의 차원에서 강남 지역의 아파트 단지가 대량으로 조성되었고 과천에 정부청사가 만들어지고 반월, 안산 지역에 산업단지가 만들어지고 적극적으로 강북의 인구를 강남 지역 또는 경기 남부 지역으로 이주시키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작업으로도 부족했던지 아예 수도를 쪼개가지고 옮겨야 되겠다 라고 구상한 것이 임시행정수도입니다. 다만 한반도 역사상 서울이란 도시는 백제시대부터 수도였기 때문에 국민들이 동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백지계획이라는 이름하에 수도 이전 계획을 세웁니다. 임시행정수도의 입지 조건은 근본적으로 안보적 차원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보시면 저는 이제 아령이라고 말하는데 중간에 현재의 세종시 장군면, 예전에 공주시 장기면 지역이 저 지역에 청와대 등이 들어설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흐르는 강은 금강입니다. 근데 모양이 딱 서울 강북 같죠? 한강이 흐르고 남산이 있고 그 모든 모양이 서울 강북하고 똑같다 그래서 저 지역에 택해진 이유도 있습니다. 이 백지계획은 한국의 도시계획 역량을 총동원한 최초의 수도 이전 시도였고 임시행정수도 구상을 3분의 1로 축소시켜서 원래 예정했던 도시의 동쪽 지역만 실현시킨 것이 지금의 세종시 동지역입니다. 세종시의 탄생은 키메라 도시의 탄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종은 기본적으로는 충청남도 영기군을 받아들였지만 주변 도시들에서 조금씩 땅을 떼왔습니다. 천안권인 소정리, 공주권인 장기면, 청주시 부영면을 가져와서 세종에 편입시켰는데요. 여러 지역들을 결합한 실험적인 도시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세종시가 이제 남부로 길쭉한데요. 남쪽의 동지역, 행정거점과 북쪽의 조치원이라고 하는 예전 영기군의 중심이라는 두 개의 중심을 가진 상태입니다. 지금의 세종 동지역은 대전권이라고 한다면 북쪽에 있는 조치원은 청주권입니다. 도시공학식으로 말하면 연담화가 되어 있지 않은 거죠. 이어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세종시가 단단하게 한 덩어리가 돼줘서 청주, 세종, 대전이 딱 묶여주면 좋은데 그 핵심 지역에 자리한 세종이 두 개로 쪼개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대세청 메가시티의 탄생에 가장 큰 고리는 남쪽 동지역과 북쪽의 조치원, 연담화가 된다면 메가시티가 탄생하는 것이고 연담화가 되지 않는다면 중부권 메가시티는 완성되지 않을 것입니다. 도시와 농촌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도시가 전국적으로 많은데 도농복합도시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삐걱거림, 서로 무관심함 이런 것들이 세종에서 전형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서 이것이 크게 보면 중부권 메가시티의 성립에 지장을 주기도 합니다. 세종시에 역이 없거든요. 경부선 조치원역이 있는데 이걸 한때 세종역으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이름을 세종역으로 바꾸고 KTX도 세우고 여러 가지 좀 작업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랬더니 조치원 의회 분들이 맹반격을 했습니다. 조치원 의회 전통을 없애려는 것이냐, 존재를 지우려는 것이냐. 그래서 결국 조치원역은 이름을 지키게 되었죠. 조치원은 자존심이 센 도시입니다. 이 조치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세종시를 중심으로 해서 대세청 메가시티를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던 충남 조치원과 충북 청주의 연결고리는 KTX 오송역이 만들어지고 연담화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진은 오송역의 남쪽에서 오송 신도시를 바라본 모습입니다. 앞에 뭔가 웅덩이가 있죠. 여기 마을이 있었어요. 첫 번째 사진 찍은 데에서 궁평리라고 하는 마을로 걸어가는 중간에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단히 낯선 풍경이 펼쳐지더라고요. 마을은 사라졌는데 가로등은 아직 남아있는, 그래서 마을은 노란색으로 빛나고 있는, 저 너머로 오송역만 하얀 불빛으로 빛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이국적인 풍경이었습니다. 저녁에 해가 져가면서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고 부르나요? 석양해지고 있고 저런 풍경이 한국의 신도시를 만들고 있는, 택지 개발을 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기와집이 오송역 택지 개발을 하면서 마을이 철거되고 한 채 남은 옛 오송읍의 계량 기와집 사진입니다. 안에 보시면 불이 켜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불이 켜 있는 건 아니고요. 오송역의 하얀 불빛이 비추고 있는 겁니다. 사라져가는 마을의 풍경은 언제 봐도 적응이 안 되고 옛 오송은 사라져가고 있고 새 오송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즘에 한국의 주공아파트나 시형아파트, 자기가 살던 마을들을 기록하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근데 그런 움직임을 보다 보면 왠지 서울 경기권에 치중했다는 느낌을 받아요. 하지만 서울 바깥에도 뜻깊었던 주공아파트나 시형아파트, 실험적인 지역들은 많았습니다. 그 실험적인 주공아파트 시도 중에 하나가 지금은 철거된 청주 흥덕구 복명동에 있던 복명주공아파트입니다.
사진에 보시듯이 1층짜리 어디 미국 관사 같은 느낌이죠. 사택 같은 느낌. 50년대 공단 만들 때 미국인 관리자들이 와서 공단 작업을 지도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살 수 있도록 양식 주택을 많이 만들어줬는데 그런 사택 느낌으로 지은 주공 아파트입니다. 근데 이 청주 복명 아파트는 서울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목을 크게 받지 못한 채 철거가 끝나버렸죠. 저도 이 아파트 존재를 모르고 있다가 저 스스로가 참 서울 중심지에 빠졌었구나 반성을 하게, 그런 반성에서 반성을 3번 하고 있는데 그 도시 전체를 이해하고 구도심을 봐야지 않겠는가. 그런 중에 발견한 곳이 대전시 도심에서는 서남권에 해당하는 진잠이란 지역이었어요. 이쪽은 예전에는 독립적인 진장군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런 독립적인 농촌 지역으로서 성격을 잃어버리고 현재는 대전의 새로운 택지 지역으로서 개발이 끝난 상태입니다. 이 진잠이라는 곳은 유성구에 속해 있는데 유성구란 이름이 기원한 유성구도심은 이 진잠으로부터 704번 버스를 타고 한참 거슬러 올라가야 자리하고 있습니다. 704번 버스를 타고 한참을 시골길을 가더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시골에서 볼 것 같아서 버스 정류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길의 이름은 진잠 옛로, 진잠의 옛날 시골길인 겁니다. 사진 속의 농협 건물과 버스 정류장은 하카리, 예전에 하카리라 불리는 시골 마을의 읍내였던 겁니다. 사진의 왼쪽을 봤더니 저 논밭 너머로 아파트 단지가 펼쳐져 있는 겁니다. 하카동 이쪽은 대전의 땅끝이었던 거죠. 근데 이런 땅끝이었던 지역이 지금은 논한복판에 아파트가 생겨나는, 대전은 이런 식으로 모습을 바꾸어가고 있고 도시가 확대되어 가고 있구나. 이 하카동, 진잠으로부터 704번 통에 이어지는 유성 지역이 북쪽 세종과 연결되면서 대전과 세종은 거대한 하나의 생활권을 이루어가고 있구나라는 실감을 하고 답사를 마친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칭 중부권 메가시티 또는 대전, 세종, 청주, 대세청에 대해서 각 지역의 과거와 미래에 예상되는 모습을 말씀드렸습니다. 대전, 세종, 청주는 각각 지역적인 갈등이 좀 있는 편입니다. 특히 청주 지역 분들이 대전에 대해서 느끼는 경쟁의식이랄까 위화감이 좀 있습니다. 경부선이 청주를 비껴나고 대전에 놓이면서 시골 동네였던 대전이 커버리는 바람에 청주가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이건 마찬가지로 공주 지역도 그런 박탈감을 느끼고 있죠. 그 공주의 땅을 최근에 뺏어간 것이 세종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전에 중심지였던 공주와 청주, 그 사이에 만들어진 신도시인 조치원, 세종, 대전, 이렇게 각각의 고민과 갈등이 있는 이 지역이 기존의 지역 감정과 갈등을 뛰어넘어서 중부권 메가시티라고 하는 비교적 단일한 생활권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아직은 알 수 없다는 게 저의 솔직한 관찰 결과입니다. 하지만 중부권 메가시티가 만들어져야 한국이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고 각 지역에서, 특히 농촌 지역에서 인구 감소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지역의 향후 움직임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목하려 합니다.